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박주연입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 신청구권 등 새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에 이어져 왔던 전세난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전세값 상승률이 5%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또한 부동산 114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 10명 중 7명은 내년에도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집을 매입하겠다라고 응답할 정도로 가격 상승을 또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관련 내용 좀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온에어에서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1부에서는요.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가치 높은 물건 부동산 1번지 강남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강남구 역삼동에서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샵 3989번 열려 있으니까 궁금한 점들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모든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온에어 준비된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슈 분석 그리고 이제 지역 분석까지 자세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길잡이로 유명하신 분이죠. 자,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 박영신 소장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코로나가 너무 극심해지고요. 코로나 스트레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부동산 스트레스 굉장히 심한 상태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와 또 현재 지칠 줄 모르고 오르고 있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실 텐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또 부동산 스트레스 연말돼서 또 내년 시장 또 예상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연결된 상황도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용어 정리하면서 좀 머리를 식히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기본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 테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잘 지켜보시고요. 보통 이제 면적을 계산할 때 평과 평방메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지금 이제 평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방메타로만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몇 평방메타, 그 면적이, 그 주택이, 그 토지가 몇 평방메타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방메타에 0.3025를 곱하게 되면 평이 됩니다. 이게 평이 되고 한 평이 되겠죠. 한 평이 되는 거고요. 또 평에 3.3058을 곱하게 되면 평방메타가 된다. 예시를 들어서 만약에 19.72 평방메타 정도 되는 면적의 부동산이 있다 한다면 0.3025를 곱하게 되면 요거는 5.965평, 약 한 6평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5.965평을 3.3058로 또 곱하게 되면 19.719 같은 수치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평을 쓰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재 인식 속에 몇 평짜리야라고 계산하는 부분이 굉장히 절대 다수기 때문에 평방메타와 평을 꼭 현재 헷갈리지 않고 쓰셔야 되고요. 현행 법령상 평방메타만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평이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또는 주택을 따졌을 때 평이란 전용 면적을 얘기를 하는 부분을 따지고 보게 되면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이 됩니다. 즉, 전용 면적에는 확장 발코니가 포함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장 발코니가 이제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실제적으로 이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면적까지 포함되게 되면 내가 실제로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공간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아파트든 현재 조그만 다세대 주택이든 분양을 받을 때 평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평형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 면적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아파트든 주택을 구입을 할 때 이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평방메타당 얼마냐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포함한 면적이 이제 공급 면적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되는 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양 시에는 평형으로 분양 대금을 결정한다. 이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은 그렇지만 그 부동산에 현재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전용 면적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평형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33평형 아파트 같은 거 약 109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요게 실제 전용 면적은 25.7평, 약 85제곱미터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85제곱미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현재 선호하는 평수죠. 방 3개, 방 4개까지도 나옵니다. 방 3개에서 4개 정도의 널찍한 거실까지. 뭐 3, 4인 가구, 3, 4인 정도 어떤 그 가족들이 거주하기 딱 좋은 면적이죠. 그랬을 때 말씀드린 대로 분양받을 때는 현재 공급 면적으로 또는 현재 과세 시에는 현재 전용 면적으로 따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하나 떼봤습니다. 실제적으로 등기 전용 면적과 또 실 전용 면적이 있죠. 또 면적에는 등기 전용 면적이 있고요. 실 전용 면적이 있습니다. 등기 전용 면적은 확장 발코니가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현재 등기부 등본상에 들어가 있는 면적은 실제적으로는 현재 확장 발코니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실 전용 면적과 확장 발코니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전유 부분의 건물에 표시에 대한 현재 이 등기부 등본 보게 되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28.62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등기 전용 면적이고요. 약 8.66평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면적은 여기에는 현재 확장 발코니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2평에서 3평 정도, 이건 다세대 주택이라고 기준했을 때 다세대 주택에서 보통 한두 평 정도의 확장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한다면 11.04평이 된다. 내가 실제적으로 쓰는 면적은 등기 전용 면적은 8.66평이긴 하나 내가 사용하는 면적은 11.04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공급 면적은 또 다르죠. 여기에 이제 공용 면적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면적이 아닌 한 14평에서 15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용 공급 계약 면적을 따졌을 때 계약 면적이라고 전체적인 어떤 큰 틀로 봤을 때는 공급 면적, 분양 면적이죠. 거기에는 전용 면적이 있고요. 주거 공용 면적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방, 거실, 주방, 욕실 등 주거에 사용되는 집 내부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거 공용 면적은 복도라든가 주거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복도라든가 계단,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공용 면적이 합쳐진 게 공급 면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타 공용 면적까지,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기타 공용 면적까지 들어가죠. 거기는 경비실이라든가 기계실, 노인정, 관리실 등의 주민 편의시설 등 지하 주차장 면적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계약 면적에는 내가 쓰는 전용 면적 외에 기타 전용 어떤 공용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꽤 넓은 평수가 되지만 실제로 내가 쓰는 면적은 전용 면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서비스 면적이 이제 발코니와 테라스 면적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테라스와 발코니가 어떤 형태로 또 만들어진, 어떤 형태를 테라스라고 하고 어떤 형태로 발코니라고 하는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발코니다 한다는 얘기는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밖으로 돌출시켜 만든 공간, 실제적으로 아파트형 구조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장을 해서 실제로 거실처럼 넓게 쓰는 경우가 많죠. 일반 아파트 거실에 붙어있는 공간이다 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이 공간이 이제 발코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벽체에 별도 설치하는 공간이고 확장해도 불법은 아니다. 건축 면적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 면적은 실제로 전용 면적이라든가 등기부 등본상에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베란다 확장 그러는데 실제로는 베란다 확장이 아니라 발코니 확장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란다는 실제적으로 외부 공간에 위층 면적이 아래층보다 작기 때문에 생기는 공간을 베란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바깥쪽으로 돌출된 부분을 현재 발코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테라스는 현재 또 테라스까지 또 있죠. 테라스는 실제적으로 실내 바닥 높이보다 20cm 가량 낮은 곳에 전용 형태로 만든 공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간을 이제 테라스 공간이라고 합니다. 차도 마실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또 아는 사람들하고 이 주변에서 또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보통 이제 전원주택이나 아니면 현재 단독주택 등의 이런 형태가 많죠. 1층에 설치가 가능하고 이제 데크와 지붕을 연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봤을 때 테라스는 여기에 연결된 현재 지붕을 연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란다는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공간이기 때문에 위층이 아래층보다 좁아서 생긴 공간이 아래층 지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베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또 이제 전체로 그림을 보게 되면 발코니는 외부에 돌출된 공간, 또 아래층보다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부분이 베란다. 거기에 테라스는 외부 공간에 현재 20cm 정도 낮은 공간에 만든 정원처럼 만든 공간이 테라스.
테라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포치가 있습니다. 포치는 현재 입구 쪽에 현재 비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을 포치라고 합니다. 포치라고 하고요.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만들어 놓은 이 현재 깔아 놓은 이 부분을 데크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봤을 때 전원주택의 대부분 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출입구에 이쪽에 있느냐 아니면 2층에 옥상 쪽에 있느냐, 대부분 다 2층의 단독주택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전원주택을 보는 뭐 이제 지방도시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약간 외곽으로 가게 되면 집을 근사하게 지어준 집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 베란다가 있습니다. 이 베란다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테고요. 이런 부분을 또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용어적 다세대 주택을 비교를 했을 때 다세대 주택은 실질적으로 저 부분 현재 아래층보다도 위층 면적이 작아서 생긴 부분은 이건 베란다. 이건 베란다라고 하고요. 이 베란다는 확장을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징금과 철거 명령이 내려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쪽에 숨어져 있는 공간, 숨어져 있어서 확장형 발코니라고 하는데요. 확장된 발코니 면적, 이거는 현재 합법이기 때문에 현재 이걸 가지고 또 과징금이라든가 불법적인 어떤 그런 과태료 수준의 또 벌금을 내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베란다는 현재 2층의 면적차로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장에 지붕을 씌우는 것은 불법은 베란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용적률이 이제 뭐냐,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용적률 건폐율 많이 따지죠. 용적률은 실제적으로 땅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총 면적을 얘기를 합니다. 지하 공간은 제외하고요. 그랬을 때 대지 면적이 현재 이 정도 면적이 있다 쳤을 때 그중에서 3층까지 올릴 수 있는 면적이다. 허가사항 3층까지 올릴 수 있는 허가사항이 된다 했을 때 1, 2, 3층을 다 합친 면적, 이 면적을 실제로 연면적이라고 하고요. 이걸 용적률이 얼마가 되냐를 따졌을 때 연면적이 달라지겠죠. 용적률이 높게 되면 더욱더 높게 지을 수 있고 더 층수가 또 높아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땅의 100평에 용적률 200%다 했을 때는 건물의 총면적을 2배 정도, 건물의 총면적을 땅 면적의 2배 정도로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땅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면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수직 개념이 아니고요. 수평 개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은 실제적으로 대지 면적을 전체적인 다 대지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건축을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면적에 따르는 건폐율에 따르는 건축 면적이 있겠죠. 만약에 땅 100평에 건폐율이 20%다. 그러면 1층의 면적, 실제적으로 이 건축 면적은 20평이 되는 겁니다. 20평이 되는 거고요. 용적률이 100%다 한다면은 20평짜리를 현재 3개, 4개, 5개까지 올릴 수 있는다는 얘기죠. 합계가 현재 100평이 되면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나라 건축을 할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 그 지역의 용도 지역에 맞춰서 허가사항에 맞추어서 허가가 나옵니다. 그 허가사항대로 해야지만 준공을 받을 수 있겠죠. 불법이 이제 어떤 불법 사항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어떤 처벌과 또는 현재 원상복구 또는 현재 그 부분을 이제 없애는 부분까지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 꼭 하셔야 되고요. 용도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우린 대부분 다 주거 지역에 현재 거주를 합니다. 물론 상업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죠.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주상복합 아파트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상업 지역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 지역, 도시 지역 안에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이 있고 나머지 이제 비도시 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주거 지역은 1종 전형부터 해서 2종 전형, 1종 일반 주거, 2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 준주거까지 나눠집니다. 그랬을 때 현재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릅니다. 또 서울시의 관리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4대문 안은 또 다르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다세대 주택을 지었을 때는 보통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는 60% 건폐율에 150에서 250% 용적률을 현재 그 기준 안에서 건축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다세대 주택이 4층을 넘지 못하죠. 4층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 땅의 면적의 기준에 맞춰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물론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한 개층을 더 올릴 수는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심의가 무조건 통과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통상 보통 다세대 주택은 4층 미만의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형태 용적률과 건폐율을 어떤 걸 더 중요시해야 되느냐 봤을 때는 아파트와 상가는 용적률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같은 경우도 용적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유가 이제 강남 지역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도 대치동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더 높은 층수를 지을수록 그만큼 수익 구조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굉장히 크게 중시하는 거고요. 단독주택은 건폐율이 중요하죠. 바닥 면적이 중요합니다. 바닥 면적이 얼마가 정도 돼야 이제 어차피 단독주택은 높이
올리질 않고 2, 3층 정도 올릴 테니까요. 바닥 면적이 넓어야 넓은 공간에 방을 널찍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앞으로도 내가 현재 아파트에 들어갈 건지 내가 땅을 사서 단독주택을 지을 건지 했을 때는 베란다와 현재 포치 또는 테라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하셔가지고 관계 법령에 맞춰진 허가상을 받으셔서 주택 신축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좀 살펴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박영신 소장의 1:1 상담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021년 내년 부동산 시장은 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 관련해서 상담이 열립니다. 소장님 자세한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올해도 이제 벌써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시장이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어느 정도 여론조사 통계를 나왔을 때 내년 때 집값이 또는 전세값이 떨어지지 않고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한테 맞는 맞춤 투자 방법이 뭔가를 이제 설계를 하셔야 될 테고요.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세법이라든가 또 증세 또는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을 처분해야 될지 또는 현재 이걸 가지고 내가 다시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전화를 주시면 얼마든지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또 무료 전화고요. 실제로 1:1 무료 상담 전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상담자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638-3994번 그리고 문자샵 3989번 열려 있으니까요. 1:1 상담도 많이 이용해 보시고 뭐 혹시라도 또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즉각해서 연락해서 궁금한 점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박영신 소장이 선발한 유망 투자 지역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지역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2호선과 3호선 교대역에서 도보로 약 9분 거리고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도 인접을 해 있는 서초동 다세대 주택. 현재 일대 시세가 5억 4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가볼 지역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주택이든 간에 어디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현재 통계를 보게 되면 실제로 어떤 그 관련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현재 올 하반기에 다세대 주택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어느 정도 더 오를 수 있는지 이것도 지켜보시고 신축 중인 다세대 주택이고요. 서초동에 있습니다. 2호선과 3호선 교대역 도보 약 9분 정도 거리고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이제 4층 미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용 면적은 약 40.5제곱미터, 확장 발코니 포함하게 되면 12평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는 5억 4천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까지, 예상 실투자 금액이 9천만 원부터 1억 1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초동 지역에는 현재 고급 주택가들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자금력이 있고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거주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요. 거기에 파락군 수요까지 있기 때문에 우수한 주거 환경을 또 자랑한다. 그만큼 이제 학군 수요가 많이 몰리는 지역이다 보면 그 주변이 유해 시설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이제 거주하기 위한 거주 편의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개발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죠. 강남 서초 지역은 워낙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또 희소성 높은 우수한 입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를 통해서 또는 거주를 통해서 뭐 재테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시더라도 이 교대역 2호선이죠. 교대역과 또 현재 3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 있는 3호선, 그 남부터미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현재 경부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이제 앞으로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도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길 테고요. 또 강남 쪽과 연결된 바로 현재 테헤란 연장선에 연결되어 있는 장대터널 개통, 그리고 또 아래쪽에 강남 순환고속도로 이미 개통이 돼 있죠. 그리고 또 서초 우명 RNC 단지 같은 현재 복합 단지가 또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현재 강남과 서초를 연결하는 현재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입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가장 큰 또 입지는 또 특징은 그 주변에 학군 수요가 워낙 좋다는 거죠. 그 주변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현재 빼곡하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에서 뭐 현재 6년에서 12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조건들 만들 어떤 학부모 수요들이 많은 지역이고요. 당연히 이 주변에는 그로 인해서 수요들이 굉장히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계속 이제 대를 이어서 그 수요가 연결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임차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그 주변에 예술의 전당부터 세비섬까지 문화지구로 연결되는 문화지구 또 아트밸리 가로수길 같은 어떤 특화된 길이 조성이 됩니다. 그랬을 때 국제 클래식 페스티벌을 연결되고 센트럴시스 연결된 관광 쇼핑 상권 활성화라든가 또 현재 세비섬까지 연결되면서 그 주변이 연결되는 연결 구간을 만들어서 그 주변에 특화된 상권을 만든다는 얘기고,
특별히 볼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외부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술의 전당과 법원단지라든가 그 주변에 현재 종합병원이라든가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그러니까 인프라는 이제 이미 만들어진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반포 YC와 서초 YC 구간은 현재 주로 이제 중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 및 상업시설과 복합 문화예술단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당연히 이 주변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현재 대기업들이 즐비한 테헤란로 연장선이고 롯데타운이 곧 이제 부진이 있기 때문에 허가 사항만 이제 적절하게 이제 어떻게 허가 사항만 완화가 된다면 당연히 주변에 신축이 들어가겠죠. 거기는 주거뿐만 아니라 업무 시설이 중심이 된 업무 복합 단지가 만들어질 테니까 그 주변이 시세가 월등히 오를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부 터미널 같은 경우도 현재 이용률도 굉장히 떨어지는 또 현재 그 주변 시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주변 환경적인 여건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층 단지에 오래된 주거 단지가 워낙 많다 보니 당연히 호텔이라든가 쇼핑몰, 영화관 어떤 복합 시설이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이 현재 더디긴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5억 4천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까지 전세는 약 4억 5천만 원부터 4억 6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고소득도 보장되고요. 대출 가능 금액도 현재 40% 정도 선을 잡았습니다. 2억 1천만 원부터 2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투자 금액은 3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앞으로 향후에 투자 가치까지 조금 현재 볼 수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함께 살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물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물건은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의 역세권이고요. 역삼 오피스텔의 현재 일대 시세가 3억 9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남구 역삼동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피스텔이고요. 자, 어떤 매물인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테헤란로 바로 연결된 부분이고요. 테헤란 전철역 역삼역에서 도보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상업지역에 들어가 있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준공이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약 3분 정도 거리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이 26.19제곱미터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형이고요. 또 원룸과 1.5룸이 이제 포진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억 900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4,900에서 7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또 테헤란도 직장인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이죠. 또 현재로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꾸준한 임대 수요가 창출되고 그 주변이 발달된 직업군들이 젊은 층들의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또 개발 호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래 가치 상승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권이라든가 다양한 직업군들이 그만큼 그 주변의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테헤란로 연결된 역삼역에서 도보 약 3분 정도 거리 상업지역 안에 들어가 있겠죠.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강남대로 연결되면서 강남대로의 전철역, 강남역 또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도보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또 상권이 워낙 대형 상권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현재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가 이제 대형 개발 호재가 이제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전철역 중심으로 봤을 때 연계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불보듯 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군들을 보게 되면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젊은 층 인구들이 워낙 많은 거고요. 또 혼자 사는 미혼 또 싱글의 어떤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워낙 월등히 높은 지역이고요. 원룸과 1.5룸 전철역과 가깝고 그 주변 환경 좋은 지역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 중에서도 역삼동이 현재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현재 어떤 편의시설과 현재 그 교통시설들 워낙 좋죠. 강남역과 연결된 교통 편의시설들, 광역교통 버스부터 광역교통 전철역까지 같이 연결돼 있죠.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관공서라든가 어떤 그 생활 편의시설들 또는 현재 고속버스 터미널부터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생활 상권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워낙 잘 돼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이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현재 이미 준공이 되어 있는 입주가 되어 있는 그 오피스텔 시세를 보게 되면 현재 거의 계단식으로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익형으로도 괜찮지만 투자 가치까지도 있는 그런 물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변 또 상업시설과 연결된 업무시설이 같이 연결되는 르네상스 복합단지, 업무와 숙박시설이 37층까지 올라갑니다. 35층에는 현재 음모시설이 조성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시설, 이제까지는 없었던 숙박시설 외에 업무시설이 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직장인들 그만큼 많아지고요. 다양한 직업군들이 발달되고 그 주변에 인구 구성들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된 현재 그 주변의 영동대로 통합개발,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는 무역센터와 현대자동차가 주축이 되고요. 강 건너 쪽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탄천을 건너 쪽으로 봤을 때 송파까지 연결되면서 한강 정비건역까지 같이 연결되는 개발이 현재 전체로 복합시설로 개발됩니다. 그랬을 때 현대자동차는 그룹 통합 사업과 연결된 전시장 컨벤션부터 호텔,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타 업종도 그만큼 많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래서 직장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늘어날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지하공간 개발을 통해서 GTX A노선과 C노선, 위례신사 또 현재 경전철 사업까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으로 현재 모든 교통량들이 집중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집중되는 현재 인구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전철역 주변으로 봐서 연계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연결된 선릉역과 역삼역, 강남역까지 상업지역과 연결된 지역들은 현재 3종과 일반 상업지역도 용적률을 현재 조금 더 높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 어떤 기업체들이라든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은 어떤 그 건설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이 더욱더 발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이 더욱더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900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리고 전세 시세가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예상 실투자 금액이 4,900에서 7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가능하죠.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2천만 원 보증금에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 굉장히 고소득입니다.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투자가 용이하고요. 4,900에서 9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여러 채 보유하더라도 수익형으로 현재 노후 생활까지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2부에서 또 다른 정보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오네요. 현재 4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지역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개발 호재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용산구 원효로 4가에서 투자 가치 높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철도망 개선 사업과 주변으로 대형 산업단지가 생겨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평택시 현덕면 덕모리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 그럼 먼저 화면으로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용산구 원효로 4가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위치는 6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소창공원 앞역에 인접을 해 있고요.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은 단독주택입니다. 현재 시세는 7억 2천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울의 중심으로 갑니다. 용산 쪽으로 가볼 거고요. 자세한 소개, 한국황토건축연구소 최영애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12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온화하다라고 할까? 추위가 없는 그런 날씨가 됐죠. 요즘에 부동산으로 인해서 많이들 고민들도 하시고 어디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또 내지는 세금이라는 부분 때문에 염려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그 1대1로 상담을 해드릴 것이고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한테 용산과 평택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용산에 지금 단독주택입니다. 용산에는 거의가 다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단독주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귀한 매물이거든요. 그래서 용산 하면 우리 서울 중심에서 2030 중심에 있는 서울 도심에 있는 그런 용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용산 4가죠. 원효로 4가. 서울역에서부터 한강변까지 있는 쪽이 용산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위치는 6호선의 경의중앙선에서 효창공원역에서 지금 한 도보로 지금 충분하게 갈 수 있는데 한 7분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입니다. 평수는 대지 면적이 28평입니다. 28평. 28평인데 굉장히 제가 귀한 매물이라고 그랬듯이 단층으로 되어 있고 노후도가 아주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지금 현재 전입을 해서 전세로 세입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3룸, 방 3개에 거실, 화장실, 주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옛날에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거의 28평의 건물이 다 들어갔다라고 하면 될 정도로 넓은 평수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요. 시세가 7억 2천에서 7억 3천입니다. 약 2,650만 원 정도 되는 그 가격입니다. 해서 지금 거기 들어가서 사시고 계시는 전세가 1억 9천에 지금 들어가서 있어서 투자 금액은 4억 2천에서 4억 3천이면 되시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본다라고 하면 용산에는 너무 호재가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금 순차별로 할 것이냐라는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3도심의 중심지지요. 서울 도심입니다. 이 도심에는 지금 현재 우수한 입지라는 부분도 있지만 업무라든가 또 상권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업무 지역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축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건물이 들어오면서 업무 지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교통 호재에 대한 부분도 KT라든가 KT라든가 또 신분당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지상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하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임차 수요는 굉장히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서울역이 지금 현재 개발이 지금 가능하고 있죠. 개발이 지금 된다라고 하는데 주변이 너무도 노후되어 있는 그 서울역 또 캠프킨 부지 여기에 지금 현재 주택으로 들어가고 민족공원 개발로 인해서 된다라고 하면 호재 많은 것으로 용산은 이렇게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입지 여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용산구 원효로 4가 입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입지는 뭐 교통이면 최상이죠. 서울 중심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광화문에서부터 한강대교까지를 본다고 그랬었을 때 유난히 용산구에는 교통의 이 신호 체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논스톱으로 쫙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5분이면 끝에서 끝을 서울역에서부터 한강대교 있는 곳까지 5분이면 달릴 수 있게끔 그렇게 교통신화가 잘 돼 있는데 전철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6호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호선의 남영역 또 내지는 여기에 지금 숙대역에 있는 용산역에 있는 이런 부분을 다 이용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전철을 탄다라고 하면 환승이 중요하죠. 환승한다는 부분이 우리가 효창공원에 가서 5호선도 탈 수가 있고 또 여기 1호선을 가서 노량진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통의 입지적인 거는 상당히 많다라고 보면 되고요. 대형 개발이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서울역이죠. 이렇게 대형 개발로 있어서 또 옆에 보면 남산이 있습니다. 용산공원이 있죠. 옆에 보면은 또 이렇게 효창공원도 있고 이래서 뭐 녹지라든가 또 생활권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용산 원효로에 대한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는 호재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가격 상승을 시킬 만한 좀 개별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라는 부분이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서울 도심에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플랜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이렇게 지금 세 개의 지금 현재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에 지금 용산국제공원 또 내지는 민족공원의 삼각표를 토시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용산
유엔산의 공항이라든가 국제 업무지구라든가 현재 캠프킨이죠. 유엔산은 조금 늦어지고 수성부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여긴 약간의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캠프킨이 첫 번째로 개발이 되고요. 전자재생산가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려고는 계획이 있고 현대복합차, GTX A노선, B노선, 신분당선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강남까지 가는데도 지금 한 돌아서 자동차를 가거나 전철을 탄다라고 했었을 때 뭐 20분에서 30분입니다만 10분이면 닿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신분당선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서울역의 마스터 플랜이죠. 주변이 아주 정비되고 깨끗하게 변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노들섬의 지금 문화공간인데 우리가 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용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남산과 이제 산이죠. 남산과 강을 우리가 두 개를 주목을 해서 이렇게 공간 개발을 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 노들섬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한남 뉴타운 이제 거의 결정이 됐죠. 3기구가 결정이 돼서 거의 한 20년 만에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이어서 나인원의 지금 한남 후암동의 특별계획 서부 이천동 개발 또 내지는 용산 지구 대리 계획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13가지 외에도 지역이 또 이렇게 개발이 되는 곳이 있어서 용산은 그야말로 황금 보따리라고 할 정도의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용산 전자상가지요. 이 부분이 지금 바로 용산역 뒤에 있습니다. 용산역 뒤에는 원효로인데 원효로에 보면 거기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라든가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바로 그 건너편에 원효사가인데 이 원효사가에 대한 부분도 이거 같이 엮어서 이렇게 새롭게 4개에 대한 부분은 입주의 창업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IT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내지는 여기에 업무할 수 있는 부분 같이 또 뭐 국방부도 들어간다라고 하고 여기에 또 청년주택도 들어간다라고 인구가 그만큼 많이 유입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용산의 서울 도심에 지금 업무에서 하시는 분들이 유동 인구가 거의 100만 인구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100만 인구 되는 이 부분을 지금 용산에서 지금 굉장히 앞으로 더 많은 인구가 유동 인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용산 업무지구입니다. 이 용산 업무지구가 이렇게 지금 현재 핵을 그려서 가고 있는 이 지금도 아직도 크게 빈터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된다라는 부분이 거의 한 15년 이상이 됐습니다. 다 누구나 꿈에 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건 한강을 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강을 끼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디나 다 굉장히 고가의 우리가 고가의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거의 23개의 건물이 올라가면서 25층에서부터 100층이 넘는 것까지 올라가면 그렇게 다 단계별로 돼서 굉장히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그냥 진짜 아주 좋은 세상이 볼 것 같은 그런 부분 바로 건너편에는 이렇게 용산공원이죠. 이 용산공원은 가족공원으로 인해서 지금 뭐 무료로 개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어우러서 우리가 어우러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용산에 대한 부분 특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한남재정부 촉진의 지구라든가 이태원의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또 여기에 지금 현재 용산고등학교 건너편 용산고등학교 이곳도 지금 현재 개발이 되는데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용적률이 그동안에 600%였다가 800%로서 지금 현재 거의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뺑뺑 둘러서 개발하면 누구나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지금 현재 토지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가격이 올라가는 그 부분이 주택에 물론 인건비도 올라가고 건축비도 올라가고 합니다만 첫 번째는 토지비가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용산은 올라가고 있다. 현대자동차 4억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4억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또 뭐 여기 46층짜리 건물이 여기에 뭐 호텔이라든가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뭐 이렇게 지금 들어간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한강변에 찻대 끌어 있고 여기가 원효로라는 부분 원효로 이 부분이 바로 원효사가의 단독주택에서 옥상에 올라가면 보입니다. 여기가 한강이 보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지어봐야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 이 주변이 계속해서 뭐 호재가 예전에는 여기가 조금 뭐라 그럴까 재개발로 인해서 여기가 확정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취소가 돼서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지만 현대 사옥이 들어가긴다면 아주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다양한 개발 호재들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투자 전략 좀 세워봐야 되겠죠.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투자 전략은 지금 현재 단독이라고 그랬습니다. 용산에서 단독이라고 하면 뭐 단독주택 아주 허름한 주택인데 지금 평수가 적지가 않습니다. 28평이거든요. 28평인데 노후가 돼서 여기에서 들어간다고 알아서 한다라고 하면 조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물론 지금 전세로 1억 9천에 살고 있습니다. 1억 9천 살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4년 차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4년 차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전세법으로 인해서 4년을 꼭 지켜야 되지만 그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 뭐 내번에도 뭐 이렇게 별탈이 없다라는 부분인 건데 1억 9천에 살고 있습니다. 7억 2천에서 7억 3천 개정을 한다면 대출이 지금 40%를 본다라고 하면 약 3억 정도 되거든요. 3억 정도 된다고 하면 실투자 금액은 4억 2천에서 4억 3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4가 단독주택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평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현덕면 덕모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위치는 오성 IC 인접해 있고요. 대지가 약 687.6 제곱미터입니다. 최근 평택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고 하는데 어떤 투자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 평택시 현덕면 덕모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개요와 함께 투자 포인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평택 토지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주택수에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의 뭐 세금 부분 때문에 토지로 많이 전환을 해서 하고 있는데 토지가 지금 평택 쪽에 거의 한 3개월 동안에 3천 건수가 넘을 정도의 매매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토지로 많이 전환하고 있고 지금 현재 평택 같은 경우는 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산업단지라든가 또 도로라든가 굉장히 많이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평택입니다. 평택 지금 현재 현덕면 덕목리입니다. 이 덕목리는 바다죠. 바닷물이죠. 물가를 끼고 있어서 여기 조망이 있는 그런 토지고 우리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토지든 집이든 물가가 끼고 있으면 상당히 앞으로의 수익성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오성 IC 인접해 있습니다. 인접해 있다라는 건 오성 IC 내지는 서평택 IC 또 내지는 이렇게 인접하고요. 오성 IC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또 내지는 일본 국도를 타고 갈 수 있고 또 내지는 뭐 서쪽에 있는 분들은 서양 고속도로를 타고서 입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전입니다. 전인데 강을 끼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약 올라가면 강을 보이는 그런 전이고요. 지금 현재 평수는 208평입니다. 딱 필지가 크지도 작지도 않고 뭐 주택이라든가 또 내지는 근생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딱 208평이면 적당하다. 이 토지는 거의가 평수가 상당히 큽니다. 500평, 600평, 1000평, 2000평 막 이래서 딱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토지가 많지 않아서 귀한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세가 지금 2억 5천에서 2억 6천이면 대출금은 지금 현재 토지는 50%에서 60%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조금 더 된다라고 하면 70%까지도 볼 수 있지만 50%를 본다라고 그랬었을 때 지금 현재 1억 2천 정도 대출을 감당하면 실투자 금액은 1억 3천에서 1억 4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본다면 오성 IC 인접입니다. 오성 IC에 된다고 보면 거기가 내려오면 미군 기지도 보이고 거기에 오성 IC 주변으로 인해서 또 많은 공원화가 됩니다. 거기가 거의 한 8만 평에 지근을 해서 공원화가 들어갑니다. 이유는 미군 기지가 바로 건너편에 있다는 부분이고요. 전입니다. 여기가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생산관리 지역은 거의 20%를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은 80%입니다. 해서 4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이고요. 평택은 지금 동평택, 서평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평택은 고덕 신도시 쪽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서평택은 이렇게 화양, 포성, 현덕지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 개발을 해서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평택항 개발하지요, 지금. 평택항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매립을 하고 있고 자동차라든가 물류 이동으로 인해서 그전에 우리 인천이나 부산 쪽으로 우리가 따졌다면 지금은 평택항 개발로 인해서 평택 쪽 서해안 쪽으로 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기 때문에 배후단지가 지금 현재 미래 가치가 충분하게 넘칠 수 있는 그런 덕목리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지 여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성 IC에 인접해 있다던데 이 밖에 또 어떤 그 지리적인 여건들을 갖추고 있을까요? 네, 오성 IC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서 내려오면 오성 IC로 내려오거든요. 내려와서 인접했는데 약간의 지금 타고 내려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군 기지가 450만 평의 엽이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있죠. 우리가 계획은 450만 평이었습니다. 미군 기지가 다 들어가질 않아서 지금 280만 평만 지금 현재 개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간다라고 하면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지금 현재 서평택에서 넘어올 수 있고요. 이 서평택에서 지금 넘어온다라고 하면 여기 송담, 안중 송담이 있습니다. 도시 개발이 됐고요. 그 옆에는 지금 현재 보성국가산대라든가 뭐 국제터미널이라든가 뭐 관광지라든가 또 내지는 국제대교가 새롭게 들어서서 지금 현재 포승국가산업단지로 같이 넘어올 수 있게끔 지금 대교가 새롭게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옆에는 지금 이렇게 미군 기지 옆에 안정리라는 노대여 거리가 지금 생겨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 지금 전원주택 같은 미군들이 지금 현재 와서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아산의 테크밸로 또 내지는 평택역이죠. 원래 평택은 이렇게 여기 안중역이 들어갑니다만 안중역 생기기 전에 또 내지는 지제역 있죠. 지제역이 생기기 전에는 평택역을 이용을 했습니다만 신설로 지금 지제역이나 지금 안중역이 개발이 계획이 돼서 2020년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평택은 이렇게 도로가 지금 계속해서 2차선이 4차선이 되고 4차선이 8차선이 되면서 끊임없이 도로를 계획을 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호재라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고독 신도시라고 그랬죠. 브레인시티 지제역입니다. 이쪽이 동평택이라고 하면 이제는 이쪽에 지금 현재 서평택을 중점으로 봐야 되는 그 부분인 건데, 이렇게 넘어서 안중 송담에 지금 현재 구획지정으로서 사업지구가 돼서 많은 그 입주가 들어왔고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습니다. 청북에 예성 택지지구도 있고요. 화양지구도 있죠. 현덕지구 있죠. 여기 또 포승지구 있죠. 이렇게 해서 3개 그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이 서평택은 산업단지라든가 일반 산업단지라든가 또 내지는 화양지구에 대한 부분이 여기가 여의도만큼의 면적인데 지금 그러니까 입주가 아니라 착공을 해서 10월 달에 이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4년도에 입주하는데 이곳에는 2만 세대가 들어가면서 거의 5만 명이 입주할 계획이고 병원과 학교 8개와 이런 부분들이 다 계획이 1차적으로 되어 있고요. 현덕지구는 여기가 관광입니다. 여기 관광이라고 하면 이곳에서 지금 현재 배를 타고서 평택항에서 내리는 이 관광객들로 인해서 항상 멀리 쇼핑을 할 수 있게끔 됐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까지 흡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개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철도죠. 이게 여주까지 가는 그런 철도, 또 내지는 화양지구, 현덕지구, 평택지구라고 그랬습니다. 포승국가 산업단지, 이렇게 지금 현재 지구 지정의 일반 산업단지로 많이 있어서 앞으로의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는 토지값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죠. 도심과 부도심으로 되어 있는데 도심의 부도심에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평택이 이렇게 지도가 바뀐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투자 전략 가격만 짤막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가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토지 가격입니다. 생산관리 지역인데 지금 현재 근생으로도 충분하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지금 4층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해서 2억 5천만 원이고 2,600만 원인데 지금 근데 208평이거든요. 208평이면 충분하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대출 금액을 50% 정도를 했었을 때 실투자 금액은 1억 3천에서 1억 4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평택시 현덕면 덕머리 토지 살펴봤습니다. 1대1 무료 상담 또 준비를 해 있어요. 2021년 유망부동산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이 된다고 하니까 전화 예약이 필수거든요. 02-2638-3994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전화하셔서 1:1 부동산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저희가 많은 정보 제공 도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모든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